구청 앞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내 트렌치코트 자락이 사정없이 흩날렸다. 손에 쥔 초록색 이혼 서류가 바람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다. 지금 내 마음처럼 새 발자국 앞에 서 있는 박지훈. 그는 정장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린 채 마치 재수없는 무언가를 떨쳐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짐은 다 챙겼어.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길 건너 가로수를 향해 물었다. 응. 나는 이혼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그가 지갑에서 카드 2장을 꺼냈다. 이건 위자료야. 1,000만 원 들어있어. 그리고 이건 집카드키. 내 짐 당장 빼. 엄마 눈에 띄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나는 카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구두굽이 아스팔트 위에서 또각거렸다.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에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등 뒤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다. 하긴 그에게 나는 이미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 택시를 타고 한때 우리 집이었던 곳으로 향하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흘끔 보셨다. 아가씨, 방금 이혼했나 봐.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좋은 남자는 널렸어. 기사님은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주셨다. 나도 우리 마누라랑 옛날엔 맨날 싸웠어. 지금은 얼마나 잘 지내는데. 나는 사탕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다. 화한 박하향이 혀끝에서 머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래, 별거 아니야.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2층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전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2개 층을 뚫고 귓가에 밝히는 듯했다. 그 재수없는 년, 드디어 나갔네. 2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진작 꺼졌어야지.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집문이 벌컥 열렸다. 전 시누이 박지혜가 갈비찜 접시를 들고 나오다. 나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거 강서윤 아니야? 여긴 어떻게 다시 왔어? 설마 후회돼서 온 거야? 그녀는 일부러 접시를 내 쪽으로 들이밀었고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내 코트에 튀었다. 내 물건 가지러 왔어. 물건? 김영숙 여사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앞치마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내 물건? 이 집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네가 불쌍해서 우리 집안에 들여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거실에는 커다란 원형 식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박지훈은 상석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채 살며시 배를 감싸 쥔 모습, 바로 최유라였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김영숙 여사가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에 내리쳤다. 이제 됐어. 우리 유라가 우리 박씨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야 내가 2발 뻗고 자겠다. 최유라는 수줍게 박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고 그 속엔 조롱 섞인 웃음이 가득했다. 서윤 언니, 미안해요. 저랑 지훈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 잘 챙길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는 박지훈을 바라봤다. 나한테 고백할 때도 그 말 하지 않았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강서윤, 말 그렇게 가시 돋치게 하지 마. 우린 이미 이혼했어. 이혼했으니까 대놓고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나는 거실로 들어서며 식탁 위를 훑어보았다. 보아하니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나 보네. 축하 파티까지 준비한 걸 보면 박지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우리 오빠 이제 곧 유라랑 결혼할 거거든. 그때 청첩장 보내줄게. 아, 아니다. 넌 축의금 낼 돈도 없으려나. 내가 돈이 없다고? 나는 웃으며 소파 위에 있던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천천히들 즐겨. 결혼 축하해.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김영숙 여사가 갑자기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내 그거지 같은 잡동사니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나가. 괜히 우리 집 더럽히지 말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팔자에도 없는 가마 태워서 모시러 온데도 이 집에 발 들일 일 없을 테니까.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이 아팠다. 나는 불이 켜진 2층 창문을 돌아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난 2년 나는 박지훈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서툰 솜씨로 집밥을 해댔다. 엄마가 주신 블랙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얼마나 가소로운 짓이었는지. 캐리어를 택시 트렁크에 싣는 순간 2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김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저 집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나 보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났을 때 전화가 울렸다. 우리 엄마, 강 회장님의 비서인 김도진 실장이었다. 아가씨,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훈 씨 회사, 저희 KS그룹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 조치했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께서 이혼하신 마당에 더는 체면 차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다. 우리 엄마다운 방식이었다. 내 편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택시는 마침 한 카페 앞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카페에 막 들어섰을 때 박지훈 회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서윤 씨?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어디에 있든 그쪽이랑 상관 있나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손을 내저으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박 사장님이 지금 서윤 씨를 미친 듯이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사 망했대요. 나는 직원이 가져다 준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방금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KS그룹에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 현장은 올스톱되고 인부들은 회사 앞에서 밀린 임금 달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레모네이드만 마셨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더욱 크게 떴다. 서윤 씨, 혹시 KS그룹 강 회장님 따님이십니까? 방금 은행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투자금 회수 이유가 강 회장님 막내 따님을 건드린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런데요?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대개 사장님한테 전해요. 자업자득이라고. 아닙니다. 서윤 씨. 그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제발 저랑 같이 가주세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서윤 씨만 회장님 마음 돌려주시면 바로 재결합하시겠다고. 재결합.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박지훈이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비뚤어진 넥타이,
그는 나를 발견하자 눈에 불이 켜지는 것 같기도 지푸라기라도 잡은 것 같기도 했다. 서윤아, 너 여기 있었구나. 그는 내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해버렸다. 나랑 같이 가자.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려. 투자금 회수하지 말라고.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박지훈, 너 정말 제정신이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아까 너희 집에서 네 엄마랑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건 걔네가 멋대로 그런 거야.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기회? 나는 웃었다. 내가 너한테 2년이라는 시간을 줬어. 네가 걷어찬 거잖아.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 심지어 최유라까지 그를 뒤따라 들어왔다.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수줍음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만 가득했다. 강서윤, 이 나쁜 년. 네가 꾸민 짓이지. 김영숙 여사가 내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뭔데 KS그룹을 움직여. 뭔데냐고요? 나는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가 KS그룹 강지수 회장의 딸이니까요. K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니까. 지난 2년간 당신들 박씨 집안이 먹고 입고 쓴 모든 것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인 것 같으세요? 이제 와서 날 버려? 그렇게는 안 되죠.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훈은 마치 뼈가 녹아내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최유라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박지훈, 너 나 속였어. 쟤 그냥 돈 없는 고아라며. 네가 감히 날 속여.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기억해둬. 시장에서 산 옷 입고 다닌다고 다 우스운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카페를 걸어 나왔다. 햇살이 온몸에 쏟아졌다. 따뜻했다. 김도진 실장의 차가 이미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차문을 열며 웃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댁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카페를 보며 나는 복수심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긋지긋했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김 실장의 차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다. 푹신한 가죽 시트는 지난 2년간 박지훈의 집에서 앉았던 딱딱한 식탁 의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했다.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김 실장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먼저 본가로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는 팥빙수랑 망고 빙수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퍼져나갔다. 박지훈의 집에선 코코아는커녕 제대로 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었다. 김영숙 여사는 항상 말했다. 여자가 그런 쓸데없는 걸 마시는 건 돈 낭비라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를 무시했던 거다. 차는 평창동에 있는 본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저 멀리 우리 엄마 강지수 회장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엄마는 나를 보자 눈을 빛내며 빠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어서 와. 돌아왔으면 됐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고 익숙한 치자꽃 향기가 났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다. 엄마,
바보 같은 소리. 울긴 왜 울어. 엄마는 내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런 집구석 하루라도 빨리 나온 게 복이야.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본가 거실은 박지훈의 아파트 전체보다도 넓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정부가 팥빙수를 내왔다. 팥과 찹쌀떡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내가 막 2숟갈쯤 떴을 때 김 실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아가씨, 박지훈 씨가 대문 밖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가씨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떴다. 그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당장 쫓아내. 쫓아내세요. 나는 팥빙수를 떠먹으며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대문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윤아, 네가 한번 나가보렴. 어떤 인연이든 끝맺음은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훈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은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서윤아, 드디어 나와줬구나.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할 말만 해. 손대지 말고.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 어머니께 투자금 회수하지 말라고 좀 전해줘. 나 최유라랑 당장 헤어질게. 우리 재결합하자.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할게.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지훈, 넌 내가 바보로 보여?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아까 너희 집에서 우리 이혼했다고 축하 파티 벌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건 우리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야.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어. 그는 목이 쉬도록 외쳤다. 서윤아, 우리 2년 동안의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어? 넌 예정 하나 생각 안 나. 예정? 나는 실소했다. 네가 최유라랑 한 침대에서 뒹굴었을 때 우리 정은 이미 끝났어.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였어. 우리 엄마가 걔가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억지로 집에 들인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0 넘은 남자가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해? 자기 결혼 생활 하나 마음대로 못해? 박지훈, 넌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해.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며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거 우리 집이 좀 사는 집인 거 알고 네 회사 자금줄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이제 내가 KS그룹 딸인 거 아니까 다시 와서 매달리는 거고 너 스스로 역겹다는 생각 안 들어?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치 딱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투자금 회수건은 불가능해. 내 회사는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투자금 안 뺐어도 부도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내 다리를 붙잡았다. 서윤아,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나 망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 동생은 어떡하라고. 내 가족 일이지 내 일 아니야. 나는 다리를 흔들어
그를 떼어내려 했다. 이거 놔. 안 놔. 네가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놔. 그는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그때 김 실장이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박지훈을 떼어냈지만 그는 여전히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강서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 같은 인간을 만났던 거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경호원이 대문을 닫는 소리가 쾅하고 울렸다. 그의 고함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엄마가 물티슈를 건네주셨다. 고생했다,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나는 티슈를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답답했다. 하이티,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남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악이야. 걱정 마. 앞으로 엄마가 있으니 아무도 널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그때 김 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가씨, 방금 박지훈 씨가 대문 앞에서 소란 피우는 영상이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보시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오히려 잘 됐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 나도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유명 건설사 대표, 파산 위기 처하자 전처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재결합 애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박지훈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저거 박지훈 아니야?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전처한테 재결합하자고? 돈 달라는 소리겠지. 꼴 좋다. 바람 피울 땐 언제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끝나버린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아, 맞다. 엄마, 최유라라는 여자 배경 좀 아세요? 조사해봤지.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걔네 아버지 작은 건자재 가게 하시는데 빚이 산더미야. 딸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던 거겠지. 그리고 걔 임신한 것도 아니야. 배에 손뭉치 넣고 다닌 거였어.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다. 필요하면 제가 처리할까요? 김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두세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게. 엄마는 나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래, 내 딸이라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저녁 식사 때 엄마는 나에게 회사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기획팀 대리 직급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영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이 회사를 내게 물려줘야지. 미리 배워두면 좋지 않겠니?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무언가에 몰두하고 싶었다. 지난 2년간 박지훈의 아내로 살면서 진짜 내 모습을 거의 잊고 있었다. 이제는 강서윤으로 KS그룹 강지수 회장의 딸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받았는데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였다. 강서윤, 이 나쁜 년.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찾아오시죠. 전화로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너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런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손에는 쇼를 들고 계셨다. 밤바람 차다. 이거 걸쳐.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내게 쇼를 둘러주시며 한숨을 쉬셨다. 서윤아, 앞으로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다.
착한 건 좋지만 약해지지는 마라. 강해야 할 땐 누구보다 강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래, 앞으로 내 인생은 길다. 더는 예전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웠다. 이불에서 나는 은은한 치자꽃 향기를 맡으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은 박지훈이 어젯밤 우리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있다가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에게 끌려갔다고 보고했다. 돌아가는 길에도 세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바람에 온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요. 나는 우유를 마시며 말했다. 이 막장 드라마가 어디까지 갈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KS그룹 회장실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절반이 내려다 보였다. 엄마는 나를 김 실장에게 맡기며 업무를 잘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오늘부터 넌 김 실장님 비서 업무를 겸하면서 기획팀 대리로 일하게 될 거야.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 네, 알겠습니다. 나는 김 실장이 건네는 사원증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김 실장은 나를 데리고 각 부서를 돌며 인사를 시켰다. 직원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누구도 내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셔서 다들 조심할 겁니다. 그냥 강대리라고 불러주세요. 지금은 아가씨가 아니라 신입사원이니까요. 오전 내내 정신없이 일하고 잠시 앉아 물을 마시려는데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끄는 그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강 대리님, 1층 로비에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최유라 씨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에게 사기당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가보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직접 봐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훈, 이 사기꾼아. 내 회사 곧 상장한다며. 이제 와서 파산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 중앙에 서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도 함께였다. 모녀는 최유라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스러운 년, 네가 감히 어디 와서 돈을 달라고 해. 우리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김영숙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침이 최유라의 얼굴에 다 튀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최유라는 얼굴을 닦으며 보란듯이 배를 앞으로 내밀었다. 제 뱃속에는 되게 귀한 손주가 있다고요.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겠다? 어림도 없지. 손주는 무슨. 박지혜가 눈을 흘겼다. 그게 우리 오빠 애인 줄 어떻게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노매 씨인지 누가 아냐고. 뭐, 너 말 다 했어? 최유라가 펄쩍 뛰었다. 박지훈, 네가 말해봐. 이해, 네 맞아. 아니야. 박지훈은 그들 사이에 끼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말을 못해? 최유라가 냉소했다. 겁나? 똑똑히 들어, 박지훈. 오늘 나한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억을 주든가 아니면 당장 혼인신고를 하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 안 그러면 내가 네 회사,
네 집 매일 찾아가서 아주 끝장을 볼 줄 알아. 5억? 너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김영숙 여사가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 지금 5천만 원도 없어. 돈이 없어? 최유라의 눈이 박지훈의 명품 시계를 훑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쩍이는 거 차고 다니던 사람이 돈이 없다고? 누구를 바보로 알아? 그거 빌린 거야. 박지혜가 얼떨결에 내뱉고는 황급히 입을 막았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훈의 얼굴은 삶은 개처럼 빨개졌다. 그는 최유라를 거칠게 밀쳤다. 너 그만 좀 해. 당장 꺼져. 못 가.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돈 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박씨 집안이 사람 잡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요리조리 피하며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나 임산부야. 애 잘못되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박지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 인파 너머에 서 있는 나와 김 실장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내게 달려왔다. 서윤아, 네가 쟤 좀 말려줘. 쟤만 보내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내가 말려? 나는 웃었다. 박지훈, 너 잊었나 본데 우린 이혼했어. 저 여자는 내 여자지 내 여자가 아니라고. 서윤아, 제발.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그를 막아섰다. 최유라도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빛냈다. 그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서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질투나서 지훈 씨 회사 망하게 한 거잖아.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여우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당신 뱃속에 든 게 애인지 손뭉치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의사 불러줄까? 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휴대폰을 꺼내드는 척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 뱃속에 든 게 진짜 아기인지 아니면 그냥 손뭉치인지 확인시켜주겠다는 거야. 안 돼.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고 쏜살같이 로비 밖으로 뛰쳐나갔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가짜 임신이었어? 어쩐지 뛰는 게 날다람쥐 같더라니. 저 박씨 집안은 정말 똥만 제대로 밟았네. 박지우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소라는 끝났으니 이제 모두 돌아가 주시죠.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다. 저희 회사 업무에 방해됩니다. 박지우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니 힘없이 몸을 돌려 걸어나갔다. 김영숙 여사와 박지혜가 그 뒤를 따랐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김영숙 여사는 뒤돌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서윤, 너 두고 보자. 나는 무시하고 김 실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유라, 눈치는 빠르네요.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다. 눈치가 없었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사기칠 생각도 못했겠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최유라였다. 강서윤 씨, 박지훈의 비밀 많이 알고 있어요. 1억 주면 전부 알려줄게요. 나는 웃으며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저런 인간은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퇴근길 김 실장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나는 혼자 걷기로 했다.
선선한 저녁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한 디저트 카페를 지나는데 예전에 박지훈과 자주 오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상의 모든 디저트를 다 사주겠다고. 참으로 부질없는 약속이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최유라였다. 강서윤, 후회하게 해줄까? 박지훈, 회사 자금 빼돌리고 탈세한 거 나한테 증거 다 있어. 돈 안 주면 국세청에 넘겨버릴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건 예상 밖의 수학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증거부터 보내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몇 장이 도착했다. 박지훈의 비밀 장부였다. 확실히 분식회계와 탈세의 흔적이 보였다. 나는 웃으며 그 사진들을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박지훈 회사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김 실장은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지훈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본가에 도착하자 엄마가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왜 이렇게 늦었어? 찌개 다 식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박지훈, 탈세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실장님께 조사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을 어기는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나는 조금 망설였다. 심하다고? 엄마는 나를 보았다. 그놈들이 널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그건 심하지 않았고? 서윤아, 악한 놈들을 상대할 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러면 결국 상처받는 건 너 자신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나는 지난 2년의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가족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누구보다 멋지게, 행복하게.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김 실장은 국세청에서 박지훈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다. 알겠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 막장 드라마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가뜩이나 파산 위기로 뒤숭숭하던 박지훈의 회사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협력업체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다. 김 실장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박 씨 일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의 그 번듯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변두리에 있는 낡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김영숙 여사는 그 와중에도 자존심은 있어서 고가의 원목 가구들을 전부 가지고 갔다고 했다. 결국 좁은 집은 가구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다가 2층 명품관 앞에서 박지혜를 마주쳤다. 그녀는 한 중고 명품 매장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가방 저번 달에 200만 원 주고 산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300만 원밖에 못 줘요? 이게 날강도지. 뭐예요? 박지혜는 명품 가방을 든 채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손님, 직원은 눈을 흘겼다. 가방 모서리 다 달았잖아요. 300만 원도 많이 쳐드린 겁니다. 팔기 싫으시면 그냥 가세요. 저 바빠요. 뭐? 당신 지금 무슨 태도야?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구경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다. 강서윤, 너 내 꼴 보고 비웃으러 왔지. 천만에.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지나가? 웃기지 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커피를 뺏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피했다. 이렇게 된 건 너희들이 자초한 거지. 나는 그녀의 목 늘어난 티셔츠를 훑어보았다. 그 많던 명품 옷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말에 박지혜의 얼굴이 더 빨개졌다. 내가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거야. 이게 더 편해. 그래? 그럼 그 가방은 왜 팔려고 하는데?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소리쳤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직원을 한번 쏘아보고는 가방을 든 채 휙 돌아서 가버렸다. 그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백화점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데 길가 채소 가게 앞에서 김영숙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단돈 5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한참을 실랑이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했다. 그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과거에 그녀가 내게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며 손가락질했을 때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다. 박지훈 회사 탈세 혐의 조사 결과 보고서야.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입건했대. 곧 검찰로 송치될 거야.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탈세액만 무려 5억 원이 넘었다. 배짱 한번 두둑하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 엄마가 한숨을 쉬셨다. 그때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아가씨. 방금 박지훈 씨가 회사 앞에서 검찰에 연행됐습니다. 김영숙 씨와 박지혜 씨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기자들까지 몰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홍보팀에 연락해서 회사 이미지에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엄마는 나를 보았다. 서윤아,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더 끌어봤자 우리만 속 좁은 사람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탈세 혐의가 명백한 이상 박지훈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박씨 집안의 불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예상대로 며칠 뒤 박지훈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낡은 빌라마저 팔아치웠다고 했다. 그리고 모녀는 박지혜가 예전에 살던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꼭대기. 여름에는 찜통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박지혜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돈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김영숙 여사는 청소부 일이라도 하려 했지만 차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매일 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야근을 마치고 김 실장의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박지혜가 사는 동네를 지날 때 나는 김영숙 여사가 건물 뒤 쓰레기장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폐지를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김 실장은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지만 나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김영숙 여사에게 다가가 돈을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네, 네가 왜 여기에? 동정하는 거야? 필요 없어. 동정 아니에요. 나는 돈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었다. 박지훈 씨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세요.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등 뒤에서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강서윤, 너 가식 떨지 마. 그 돈 없어도 내 아들은 내가 꺼내.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 돈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허비했던 지난 2년의 세월에 대한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였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박지훈의 재판 결과가 나온 날은 날씨가 유난히 맑았다. 징역 3년.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 면회를 다녀온 뒤로 충격을 받아 그대로 몸져 누웠다고 한다. 박지혜는 어쩔 수 없이 한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 매일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고된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나는 김 실장의 도움으로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엄마는 내게 작은 자회사 몇 개를 맡기셨고 나는 비록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박지혜가 1층 로비에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회의를 계속했다. 회의가 끝난 것은 1시간 뒤였다.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박지혜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기름때 묻은 옷. 예전에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강서윤, 드디어 내려왔네. 할 말만 해. 나 바빠.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우리 엄마가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 나는 웃었다. 저번에 줬던 돈은 어떻게 하고? 그건 엄마가 버렸어. 네 돈은 더러워서 못 쓴다고. 그럼 더더욱 빌려줄 수 없겠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 엄마가 내 돈은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쥐어줄 수는 없잖아. 강서윤.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내 엄마가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이 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강서윤, 이 나쁜 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내 탓이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보안팀. 내가 소리치자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다. 그들이 박지혜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다. 심지어 보안요원을 핥히고 물기까지 했다. 강서윤,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박지혜, 마지막으로 묻는다. 여기서 나갈래? 안 나갈래? 안 나가. 돈 주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가. 좋아.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김 실장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박지혜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내 전 시누이라고. 전 시누이라도 남의 회사 와서 행패 부릴 수는 없지. 계속 소란 피우면 공갈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박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마도 감옥에 있는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저주스럽게 쏘아보고는 휙 돌아서서 도망치듯 뛰어나갔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실장이 물었다. 아가씨, 정말 저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자기가 책임져야지. 며칠 뒤 예전 지인을 통해 김영숙 여사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지혜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옥탑방으로 다시 모셔와 서툰 솜씨로 간병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한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한서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는데 그는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내가 야근을 마치고 회사 로비를 나서는데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은이버섯 수프가 든 보온병을 내밀며 웃었다. 지나가다 보니 아직 사무실 불이 켜져 있길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그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우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가 내게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주말에 한서준 씨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는 옅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우리는 일 이야기부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서윤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하다고요? 네. 그는 나를 보았다. 분명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전혀 거만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웃었다. 제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김 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강서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그의 말이 내 마음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 씨, 우리 만나볼래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웃었다. 좋아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로비에서 박지혜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강서윤, 내 인생, 우리 가족 인생 다 망쳐놓고 너만 행복해? 용서 못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나를 향해 휘둘렀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보안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다. 경찰서로 보내세요.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박지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이걸로 장례 치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지혜는 수표를 집어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졌다. 아가씨, 너무 마음이 약하십니다.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엄마는 내게 디자이너 교류회에 가보라고 하셨다. 한서준 씨도 참석하니 함께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하셨다. 교류회에서 한 원로 디자이너가 우리를 보고 말했다. 한 대표 옆에 계신 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 한서준 씨의 얼굴이 빨개졌고 나도 조금 쑥스러웠다. 교류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서윤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럼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 결혼할래요? 나는 그의 진지한 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준 씨와 결혼한 후 나의 삶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졌다. 그는 언제나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숙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깡마른 몸에 허름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한서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얼마 뒤 박지혜가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를 훔치다 걸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오빠의 대를 잇겠다며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모는 돈만 받고 사라졌고 그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었다. 그 후로 박씨 집안 사람들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승승장구했다. 한서준 씨의 디자인 회사도 업계 최고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었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 몇 년 뒤 내가 한 여성 창업 포럼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청중 속에서 박지혜를 보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오르고 편안한 미소를 띤 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를 향해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모든 원망과 상처가 그 미소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강연을 마치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면 그 빛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저처럼요.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이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다. 과거의 시련이 나를 더욱 단단하고 눈부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